덴마크가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신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며 그린란드를 협박했을 때 전 세계는 덴마크가 무릎 꿇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히토류 3,860만 톤이 묻힌 북극의 심장을 두고 강대국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이에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조용히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냐고요? 그 답을 알게 된 순간 저는 28년 외교관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미국도 몰랐고 유럽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외교부 북극전략기획관 마르틴 쇠렌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린란드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날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코펜하겐보다 더 어두웠어요. 2025년 1월 저는 미국 국무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덴마크 외교부 북극전략기획관으로서 28년을 일해왔지만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은 처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 5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협상의 의지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결과가 정해진 통보를 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희 덴마크 대표단은 3명이었습니다. 저와 외교부 북미 담당 참사관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정부에서 파견 나온 특별보좌관이었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십 통의 외교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측은 계속 거부했어요. 바쁘다는 핑계 일정이 안 맞는다는 핑계 온갖 이유를 대며 면담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회의에 응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드디어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쇠렌센 기획관 시간이 없으니 본론만 얘기하죠. 그린란드는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확보할 겁니다. 확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소유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용이 아니라 소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1세기에 동맹국 영토를 소유하겠다니요. 그건 식민지 시대 논리 아닙니까? 미국 측 대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쇠렌센 기획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덴마크 인구가 몇입니까? 600만이죠. 군대는요? 2만 명도 안 됩니다. 그린란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끊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러시아 쇄빙선이 그린란드 해역을 돌아다니고 중국 조사선이 자원 탐사를 하는데 덴마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치욕스러웠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국 측 다른 관리가 서류를 꺼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그린란드 주민이 5만 6천 명이죠. 1인당 10만 달러면 56억 달러입니다.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주민을 돈으로 사겠다는 겁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매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보상이라고 합시다. 충분한 보상을 하면 주민들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저는 28년 외교관 생활 동안 숱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거친 말도 들어봤고 압박도 받아봤어요. 하지만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고 모욕이었어요. 동맹국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토 회원국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미국의 외교입니까?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냉소를 지었어요. 나토요. 나토는 미국이 지키는 겁니다. 덴마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없는 나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력감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국무부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뒤통수보다 더했습니다.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한 거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유럽에 경고한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요. 협박을 협박이라 부르지도 않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백악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덴마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600만 군데 2만 명도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이 마음먹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펜하겐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도적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미국을 도적이라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독일도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미국에 맞서서 덴마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국은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이었죠. 나토 동맹국한테 군대를 들이대겠다는 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은 겁을 먹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린란드 217만 제곱킬로미터의 땅 히토류 3,860만 톤이 묻힌 북극의 심장이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에 긴급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그린란드 자치정부 대표단이 코펜하겐에 와 있었거든요. 그들도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회의실에 들어서니 12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덴마크 본토 측에서 6명, 그린란드 자치정부에서 6명이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라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을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측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석 대표인 아르나 페데르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누크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린란드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비공식 채널로 접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덴마크 본토를 빼고 그린란드 자치정부랑만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전형적인 분열 전술이었거든요.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속셈이군요.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페데르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제시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억 4천만 원이에요. 5만 6천 명 전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탄식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겠다는 거군요. 페데르센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더 화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그 제안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페데르센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린란드 주민들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200년 넘게 덴마크 영토였는데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자원은 그대로 묻혀있고 인프라는 엉망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본토로 떠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히토류 3,860만 톤이 우리 발밑에 묻혀 있는데 정작 그린란드 평균 소득은 덴마크 본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린란드는 자원의 보고였지만 주민들은 가난했어요. 중국 전체 매장량 4,400만 톤에 버금가는 히토류가 묻혀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페데르센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차라리 미국이 가져가면 개발이라도 해주지 않겠냐고요. 덴마크는 200년 동안 뭘 했냐고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페데르센 대표가 덧붙였어요.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제 자치정부 성명도 봤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린란드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었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고 싶다는 의사에 대해 어떤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강한 표현이었지만 그게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페데르센 대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쇠렌센 기획관 대안을 내놓으세요. 덴마크와 함께하면 이만큼 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때 프레데릭센 총리의 발언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누군가 뉴스를 틀었던 거죠. 덴마크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믿고 국제적 규범을 믿습니다. 국경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말로는 미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코펜하겐 항구가 보였습니다. 회색 바다 위로 화물선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 배들 중에 쇠빙선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린란드를 개발하려면 쇠빙선이 필수였거든요.
두께 2미터가 넘는 얼음을 뚫고 자원을 운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덴마크에는 그런 배가 없었습니다. 만들 기술도 없었고요. 페데르센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쇠렌센 기획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돌아섰어요. 뭘 말입니까?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린란드에서 태어났어요. 누크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땅 밑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다고요. 언젠가 그걸 꺼내서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고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보물은 여전히 땅 속에 묻혀 있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답이 없었거든요. 미국은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했고 유럽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냈죠. 200여 년 전 미국이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돈 주고 사던 시대는 끝났다고요. 멋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미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말로 막을 수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직접 개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제안했어요. 우리 손으로 그린란드 자원을 개발해서 미국이 끼어들 명분을 없애는 겁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한테 기술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린란드는 연평균 기온 영하 20도입니다. 겨울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죠. 바다는 1년 중 8개월이 얼어붙어 있고 얼음 두께가 2미터가 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환경에서 자원을 캐내고 운반하려면 특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쇠빙선 극지 시추 장비 영하 50도에서 작동하는 발전 시설 우리한테 그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없었거든요. 덴마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600만 면적은 한국의 절반도 안 돼요. 조선업도 중공업도 거의 없습니다. 풍력 발전과 낙농업이 주력인 나라였죠. 그럼 유럽 컨소시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가 힘을 합치는 거죠. 저는 어젯밤에 확인해 봤습니다. 노르웨이도 쇠빙선이 몇 척 있긴 한데 연구용입니다. 대형 화물을 운반하는 상업용 쇠빙선은 없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조선업이 많이 쇠퇴했거든요. 새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페데르센 대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고성능 쇠빙 LNG선을 설계하고 건조하려면 최소 78년은 걸립니다. 기술 개발까지 포함하면 15년도 예상해야 해요. 15년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 결과를 원하고 있었어요. 15년을 기다려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히토류 3,860만 톤이 뭔 소용입니까? 꺼낼 수가 없는데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1월 노을은 짧았어요. 금방 어둠이 내렸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극지자원 개발 기술, 쇠빙선, 보유국, 북극 시추 장비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떴어요.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중국 하지만 어느 나라도 마음 놓고 손잡을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중이고 중국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고 미국은 우리를 협박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노르웨이 국제전화였죠.
전화를 건 사람은 주덴마크 노르웨이 대사관의 에릭 룬드 참사관이었습니다. 북극 정책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쇠렌센 기획관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어요. 뉴스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악몽에 가깝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시간 뒤 저는 코펜하겐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룬드 참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대뜸 물었어요. 야말 프로젝트 아십니까? 러시아 북극권 천연가스 개발 사업 말이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극지자원 개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거기 쇄빙선이 15척 투입됐습니다. 그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프로젝트니까요. 룬드 참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러시아도 못 만들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어디서요? 중국입니까? 아니요. 중국도 못 만듭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더 못 만들어요. 상업용 조선업이 거의 붕괴했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나라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룬드 참사관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아시아의 한국말입니까? 네. 대한민국이요. 야말 프로젝트 쇄빙 LNG선 15척 전량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K-팝 정도가 제가 아는 정보였어요. 조선업의 강국이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100% 확실합니다. 룬드 참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북극과 가장 먼 나라가 북극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쇄빙 LNG선 분야에서 한국 점유율이 100%입니다. 100%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룬드 참사관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노르웨이도 북극 개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결론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쇄빙 LNG선 세계 점유율, 한국 100% 일반 LNG선 점유율, 한국 70%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 이런 정보가 안 알려져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일하거든요. 룬드 참사관이 웃었어요. 떠들지 않고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처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북극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이런 것도 몰랐다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르웨이가 북극권 국가인데도 쇄빙 LNG선은 못 만들거든요. 한국한테 부탁해야 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 정말 그 나라가 답이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확인은 해봐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쇄빙선 야말 프로젝트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 한국 조선소 전량 수주 세계 최초 아크7 등급 쇄빙 LNG선 한국에서 탄생. 러시아도 못 만드는
앞에 한국만 가는 뉴스 기사 학술 논문업계 보고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유일이라고요. 저는 새벽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만약 알고 있다면 왜 우리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걸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 미국은 이 기술이 있는 걸까? 날이 밝으면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국도 이 기술이 없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코펜하겐의 1월 새벽은 늦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벌써 해가 뜨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이 기술이 있는 걸까?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어요. 미국 조선업 현황, 쇠빙선, 건조 능력, 상업용 선박 생산량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상업용 조선소 연간 생산 능력 대형 선박 한 척 미만, 세계 최강 대국이 1년에 배 한 척도 못 만든다는 겁니까? 반면 한국은 연간 100척 이상이었어요. 100대 1이었습니다. 미국이 한 척도 못 만들 때 한국은 100척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도 개발은 못한다. 기술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정열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협박해도 군대를 들먹여도 결국 그린란드 자원을 꺼내려면 한국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쇠빙 LNG선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지 알아봤어요. 자료를 읽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LNG 즉 액화천연가스는 영하 163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쇠빙선은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전진하죠. 충격이 엄청나요.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와 쇠빙 충격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상반된 기술이에요. 극저온은 수축하고 충격은 진동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미국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는 기사를 찾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럽은 아예 도전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상용화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야말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러시아 북극권 야말 반도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생산기지, 연간 1650만 톤 생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이 쇠빙 LNG선이었습니다. 영하 52도의 북극 바다에서 2.5m 두께의 얼음을 뚫고 LNG를 운반해야 했거든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어요. 15척 전량이 한국산이었습니다. 러시아 프로젝트인데 러시아가 못 만들어서 한국한테 맡긴 거예요. 일본 언론 기사도 찾았습니다. 일본 조선업 한국의 완패 재기 불가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본이 스스로 완패를 인정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라이벌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사이도 안 좋다고 들었고요. 그런 일본이 한국을 인정했다면 진짜인 거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일본 조선 수주량이 10년 전에 10분의 1로 줄었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은 계속 성장해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따라갈 수 없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 항구가 보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답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답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북극과 가장 먼 나라가 북극의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미국도 몰랐고 유럽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던 그 오만한 발언이 떠올랐어요. 기술도 없으면서 무력만 앞세우는 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더 검색했어요. 미국이 이미 한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협박하면서 동시에 한국한테는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린란드를 빼앗아가도 결국 개발은 한국한테 맡기려는 속셈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한국과 손잡으면 미국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덴마크가 개발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논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한국에 가서 내 눈으로 봐야겠다. 숫자만으로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100% 점유율 100대1 생산 능력, 그게 정말 사실인지 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아시아 땅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첫인상은 빠르다였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랐어요. 에스컬레이터도 빨랐고 지하철도 빨랐고 모든 게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에너지가 한국을 만든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상남도 거제시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3시간 기차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회의하는 사람, 전화 통화하는 사람, 정말 부지런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떠 있었어요. 크레인 도크 건조 중인 배들,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지선박 사업부 부장이었어요. 쇠렌센 기획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조선소 투어 시작할까요? 버스를 타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게 조선소입니까? 여기 도크 하나 길이가 640m입니다. 640m요. 에펠탑 2개를 눕혀놓은 길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용접 불꽃을 튀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시 건조 중인 배가 몇 척입니까? 이 조선소에서만 12척입니다. 12척을 동시에요. LNG선 5척, 컨테이너선 4척, 그리고 쇠빙 LNG선 3척이요. 제가 보러 온 건 바로 그 쇠빙 LNG선이었습니다. 버스가 도크 한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생애 최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쇠빙 LNG선입니까? 제 눈앞에 괴물 같은 배가 서 있었습니다. 길이 299m, 폭 50m, 높이는 빌딩 15층과 맞먹었어요. 선수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카롭게 각진 형태가 아니라 둥글고 두꺼웠어요. 마치 철갑을 두른 전차 같았습니다. 저 선수 설계가 핵심입니다. 부장이 설명했어요. 일반 배는 물을 가르지만 쇠빙선은 얼음 위로 올라탄 뒤 무게로 깨뜨립니다. 얼마나 두꺼운 얼음까지 깰 수 있습니까? 2.5m입니다. 그것도 연속으로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얼음을 깹니다. 저는 그 거대한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엔진 출력은 얼마입니까? 45메가와트입니다. 소도시 하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출력이에요. 온도는 어디까지 견딥니까? 영하 52도까지 정상 운항 가능합니다. 영하 52도 그린란드의 한겨울 기온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부장이 배 중앙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LNG 탱크가 들어갑니다. 용량 17만 4천 세제곱미터, 탱크 온도는 영하 163도예요.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 밖은 영하 52도, 탱크 내부는 영하 163도, 그 사이에 10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게다가 쇠빙 충격까지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멤브레인 기술입니다. 특수합금으로 만든 초방막 구조예요. 극저온에서도 수축하지 않고 충격에도 견딥니다. 이 기술을 상용화한 건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요. 미국, 중국, 유럽 다들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선소 내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창문 너머로 거대한 도크가 보였습니다. 부장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덴마크가 왜 갑자기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저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린란드 때문입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린란드 자원 개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히토류 3,860만 톤, 니켈 210만 톤, 하지만 극지 환경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예상했습니다. 그린란드 뉴스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기획관님이 연락하셨을 때 아, 드디어 오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드디어라니요. 미국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3개월 전에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접근했다는 말에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미 계약하신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협상 중이에요. 미국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어떤 조건인데요? 미국은 기술 이전을 원합니다. 배만 사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저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덴마크와도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배만 사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한국이 지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과 선박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히토류 일부를 확보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지분은 얼마나 원하십니까? 15%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5%요. 예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미국이 51%를 요구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요? 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15%면 한국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해요. 나머지 85%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몫이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51% 대 15% 숫자만 봐도 차이가 명확했어요. 미국은 전부를 원했습니다. 자원, 기술, 운영권, 지배권 다 가져가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몫으로 남겨두겠다는 거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안 하신다고요? 네. 대신 선박 건조와 운영을 우리가 전담합니다. 합리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한국은 15%만 원할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이해가 됐어요. 한국 인구가 5천만입니다. 미국의 6분의 1이에요. 필요한 양 자체가 적은 거죠. 게다가 한국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게 급했습니다. 히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사실상 목줄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5%만 확보해도 그 목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에 돌아온 저는 바로 외교부에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너지부 장관까지 배석해 있었어요.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솔직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640m, 도크 299m, 쇠빙 LNG선 수천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광경이건 그냥 조선소가 아닙니다. 거대한 산업 생태계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30년은 걸릴 겁니다. 한국 조건은 어떻습니까? 15% 지분 기술 이전 없이 선박 건조만 전담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15%면 적은 편 아닙니까? 미국이 요구한 51%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적게 원합니까? 한국은 지배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은 말을 전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더 탐내지 않는다고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과는 정반대군요. 그때 외교부 차관이 한 가지 뉴스를 공유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외무장관들의 공동 성명이었어요. 200여 년 전 미국이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돈 주고 사던 시대는 끝났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통하지 않아요. 기술을 가진 자가 진짜 승자인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대를 준비해 온 나라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 항구가 보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절망만 보였던 그 풍경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생겼어요. 미국의 51%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15%를 선택할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분수를 알고 파트너로 대해주는 나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나라, 그런 나라와 손잡는 게 맞았어요. 장관님,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공식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미국도 호주도 카타르도 전부 한국에 줄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추진합시다.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은 예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직접 코펜하겐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린란드 프로젝트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히토류 확보는 한국 경제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외교부 회의실에서 양국 실무진이 마주 앉았어요.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회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파트너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 측 협상 대표가 물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 차관이 손가락을 꼽았어요. 첫째,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권의 15% 지분. 둘째, 북극 항로
물류 허브 구축 참여권. 셋째,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기술 이전은요?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대신 선박 건조와 운영을 우리가 전담합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역시 한국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죠.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끼어들었어요. 왜 15%입니까? 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을 독점하고 계시니까. 한국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중국 때문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건 목줄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5%면 그 목줄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해요. 더 탐내면 욕심이죠. 분수를 아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강대국들은 항상 더 많이 원했거든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덴마크 총리 관저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 에너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정부 대표단까지 모든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도 배석했습니다. 한센 기획관 총리가 저를 불렀어요. 최종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 측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첫째, 히토류 개발권 15% 지분. 둘째, 북극 항로 물류 허브 참여. 셋째,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기술 이전 요구 없음. 선박 건조는 한국이 전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곱씹고 있었어요. 미국 조건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51% 지분과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15%만 원하고 기술 이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그때 그린란드 자치정부 대표인 아르나 페데르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린란드 사람입니다. 5만 6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자원을 빼가려 하고 덴마크는 200년 동안 우리를 방치했고 중국은 더 위험해 보였어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페데르센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로 대했어요. 15%만 달라고 했죠. 나머지 85%는 우리 몫이라고요. 그녀가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총리님, 저는 한국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들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니까요. 납득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대국한테 빼앗기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페데르센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을 가진 파트너와 나누는 건 납득이 돼요. 한국은 우리처럼 작은 나라였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희망이 되니까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린란드도 할 수 있다는 희망, 작은 나라도 기술과 의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 찬성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그린란드 경비 병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어요. 나토 체제 안에서 안보를 강화하면 미국의 명분도 약해집니다. 총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어요. 덴마크 왕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합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을 함께 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였습니다. 협력 선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덴마크 한국 북극 파트너십 새로운 모델대나 미국 독주의 제동 작은 나라들의 연대 한국 북극 강국으로 부상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르웨이가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끼워주십시오.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연락해 왔어요.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르웨이도 쇠빙선을 못 만들거든요. 북극권 국가 노르웨이가 아시아의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노르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였어요. 덴마크 한국 모델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북극 협력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을 기술 허브로 하고 북유럽 국가들이 자원과 항로를 제공하는 구조였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축이 탄생한 겁니다.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미국이 협박하면 고개 숙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카드 하나로요. 협력 선언 2달 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제 북극 포럼이 열렸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한국 그리고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도 덴마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포럼 첫날 기조연설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을 때였어요. 미국 대표단 수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쇠렌센 기획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3개월 전 워싱턴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만함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미국도 이 협력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덴마크 한국 파트너십에 미국도 합류하고 싶습니다. 공식 제안입니다. 3개월 전 장면이 떠올랐어요. 군사력까지 동원하겠다며 협박하던 그 미국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우리를 압박하던 그 미국이요. 그 미국이 지금 끼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51%가 아니라 15%입니다. 한국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기술 이전 요구도 안 됩니다. 선박 건조는 한국이 전담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미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기술이 없었거든요. 쇠빙 LNG선을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했죠. 이번에도 실패한 거였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포럼 전체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공식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미국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다들 궁금해했거든요. 미국은 덴마크 한국 북극 협력체의 파트너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협력체의 조건을 존중합니다. 15% 지분과 기술 파트너십 방식에 동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개월 전 워싱턴에서 당했던 굴욕이 떠올랐어요. 그린란드는 어차피 너희가 지킬 수도 개발할 수도 없잖아. 그렇게 조롱하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틀에 들어오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강대국이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오슬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표단 차관이 다가왔어요. 쇠렌센 기획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한국 아닙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과 덴마크가 싸우는 동안 한국이 열매를 수확했잖아요.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15%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기술로 모두를 필요하게 만든 뒤 조용히 열매를 수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은 왜 이렇게 겸손합니까? 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면서요. 차관이 웃었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욕심 부리면 뭉쳐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갑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게 만들고 우리도 그 안에서 몫을 챙기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유럽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납득한다. 그게 그린란드의 선택이었고 덴마크의 선택이었고 결국 세계의 선택이 된 거였어요. 강대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주인공은 지구 반대편에서 조용히 준비해온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덴마크 외교부 북극 전략기획관 마르틴 쇠렌센이 직접 경험한 그린란드의 전말이었습니다. 51%를 요구한 강대국 15%만 원한 한국 세상은 욕심이 아니라 실력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